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형법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상해와 폭행에 관련된 설명 옳은 거 그렇습니다. 요 옳은 거. 자, 1번입니다. 차를 가로막는 A를 그렇습니다. 차를 가로막는 A를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은 신체 접촉은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폭행입니다. 신체에 대해서만 이용력 행사하면 돼요. 이게 직접적으로 꼭 부딪힐 필요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힐 듯이 계속 전진 반복하는 행위도 이용력 행사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수 폭행죄가 된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돌을 던졌지요. 직접 안 맞았어요. 빗나갔다 하더라도 폭행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다. 그러면 원칙 상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강간하려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코 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 그건 특이하게도 상해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잘 아십시다. 우리 판례는 말이죠. 우리 판례는 자연 치유될 수 있다. 극히 경미한 상처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상해로 거의 안 봅니다. 그러나 코피 흘리고 콧등이 부었다. 이건 상해 맞다. 그래서 강간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고 상해에도 해당합니다. 이것만 정리 잘하세요. 콧등 부은 사건 그렇습니다. 자, 공동폭행입니다. 그럼 공동폭행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폭처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의사벌벌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공동폭행은 형법상 폭행죄가 아니에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처법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공소 제기할 수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한 미군 기지에서 군인들끼리 폭행이 이루어졌다면 군형법 적용됩니다. 군형법. 그래서 형법상 반의사벌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확한 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군사기지이래요. 군사기지 내에서의 폭행은 군형법 적용이지 형법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법상 폭행이었다면 반의사벌벌죄였습니다. 그러나 군사기지에서의 폭행은 군형법이기 때문에 형법상 반의사벌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처벌됩니다. 4번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자, 미성년자 약취인죄 적절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알 거예요. 베트남 여성 사건 그래요. 베트남 엄마 사건 그래요. 사실은 이 두 개는 그 죄가 뭘로 적용되느냐 그러면 국외이송 목적 미성년자 약취죄 국외이송 목적 그 다음에 피약취자 국외이송죄 이걸로 적용이 됐는데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봤죠. 왜 그래요?
이 경우는 계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트남 엄마가 젖먹이 얘기예요. 남편이 서운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베트남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이를 데리고. 예. 그래서 이제 체포된 그런 사건인데요. 이제 아기 분유값이 필요하니까 아이는 베트남 엄마한테 맡기고 이제 국내 왔다가 체포돼가지고 이 기소된 사건 무죄 그래요. 왜? 우리가 약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행 협박을 해야 한다든지 일정한 사실상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아니 내 새끼 내가 양육하고 있는데 무슨 약치죄야? 딱 무죄 이렇게고. 자, 소매를 잡아 끌어당겼다. 그러면 가는 목적 약치죄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라가 잠깐 시험 잘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피고인이 일용 노동자예요. 그날따라 이제 직업 속에서 이렇게 일이 이제 자기 앞에서 끊긴 거죠.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오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횡단보도에 있는 5학년 여학생한테 우리 집에 자러 가자 소매를 끌어당겼다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 이거 폭행 맞아. 폭행 맞아 이렇게 했던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내 지배하에 두기 때문에 내 지배하에 실력적 지배하에 둘 정도만 폭행 협박했으면 되지 어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해서 폭행 인정했던 그런 판례예요. 예. 자, 이거 여러분도 알 거예요. 유아 인도 명령에 불응했다 그러면 약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보면은요. 여기가 남편, 여기가 아내예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요. 이 여성은 프랑스 여성인데 혼인해 가지고 잘 좀 살지 이제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에요, 딸. 이혼하면서 누가 키기로 했느냐? 그럼 엄마가 여러분들 키워야 되겠죠? 엄마가 딸하고는 맞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딸. 그래서 엄마가 이 애에 대해서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 네. 친권하고 양육권을 갖게 됐는데 이 남편이 아빠가 애기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혼을 했다 그러면 아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고 있지 않는 일방이 아이를 데리고 뭐 한 달간 같이 산다든지 뭐 편지를 갖다가 교류한다든지 이게 그 면접교섭권이 있는데 이 아이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야지 면접 교섭 기간 끝났으면 얼른 데려다 줘야죠. 그런데 연락 두절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법원하고 프랑스 법원에서 얼른 아이 돌려줘야 한데도 안 돌려줬다고 그래서 친아버지도 이렇게 약취죄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취죄에서는 말이죠. 장소적 이전 필요 없어요. 장소적 이전은 없다 하더라도 약취죄에 해당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약취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꼭 데려오는 것도 약취지만요. 그 장소에 있는 애를 내가 지배하더라도 돼요. 그 부모만 떠나보내면 그 애는 내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약취다. 그래서 약취죄는 장소적 이전 필요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하고 애기하고 있는데 엄마만 떠나보내면 내가 그 애하고 같이 있는 거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강도 목적이다 그러면은 약취죄, 강도 목적이다 그런 미성년자 약취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약취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 애하고 같이 살려는 의사로 여러분들 약취해야 돼요. 근데 강도가 뭘라고 이 애를 갖다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강도 목적이다 그러면 약취죄 안 돼요. 그러니까 약취라고 하는 것은 이 애하고 같이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도 목적으로 그 부모만 떠나보냈다 그러면 약취죄는 안 돼요. 강도 미수죄로 처벌됐던 그런 판례고, 그러나 이 애하고 살라고 했다 그럴 때는 그 부모만 보내버려도 이렇게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합시다. 자, 강간과 치행의 죄인데요. 예. 자, 유사강간죄 이제 모르면 안 되겠죠. 예. 하나, 이렇게 성기.
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강하고 예, 항문에 성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식이야. 강간죄는 성기와 성기만 결합돼야 돼. 이것이 강간죄고, 이제 유사강간은 구강이나 항문에 무엇이 성기가, 그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들어가거나 볼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두 개다라는 거지. 의외로 이거 함정 많이 파니까 이거 이제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못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패싱아웃이라고 그래요. 패싱아웃이냐 아니면 블랙아웃이냐, 이게 의학용어인데요. 의학용어인데 이 패싱아웃은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가 맞아요. 근데 블랙아웃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예. 자,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깊은 잠이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네요. 의식을.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절 능력 행사할 수 없네요. 이걸 우리가 패싱아웃 그래요. 깊은 잠에 빠졌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능력이 아예 없었다. 그러면 이건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이걸 우리가 패싱아웃, 완전히 맛이 갔다. 이게. 그런데 이 블랙아웃은 뭐냐? 일시적으로 기억 능력만 없다. 일시적으로 이거. 나도만 이거 있었는데 블랙아웃은 여러분들 술 먹고 테이프가 한때 끊긴 거예요. 근데 테이프가 약간 끊겼지만 나 집에도 찾아가고 택시 요금도 주고 내가 번호키까지 다 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기억이 일시적으로 안 돼. 그거는 여러분들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 아니고요. 누구나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패싱아웃 정도가 되어야 요거 됩니다. 패싱아웃은 1, 2, 3, 네, 그렇게. 자,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알 거예요. 지하철에서 무릎 굽히고 이렇게 빡빡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 성기 가지고 그 여성 엉덩이에 대버린 사건이다. 그러면 이거 뭐냐?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중교통 안에 추행죄다라는 거지. 다만 이 여성은 몰랐대요. 이 피해자는 그 사실을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일반인이 저 추접스러운 남 이렇게 이야기하면 추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빽빽한 그 지하철이라도 무릎 굽히고 자기 여러분들 성기를 여성 엉덩이에 있기 때문에 일반 입장에서 저 더러운 놈 이렇게 추행이 되는 거지. 그러나 행인 그 피해자는 몰라요. 빽빽하니까 그 성기가 내 엉덩이에 닿네. 이거 인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느낄 필요 없어요. 예, 일반인 입장이기 때문에 성립. 그래요. 마치 뭐하고 같느냐? 그러면 놀이터에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그네 타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머리하고 그 여고생 머리하고 그 티 있지 않습니까? 패딩 점퍼에다 오줌 싼 놈. 근데 그 여성은 그걸 못 느꼈던 거예요. 그래도 추행이 되는 거예요. 왜?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니까요. 일반인 저 추접스러운 놈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피해자가 인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인식할 필요 없다. 이 판례가 나왔는데 시험 잘 나와요. 자, 장애인 강간죄가 있습니다. 성폭법에 장애인 강간죄가 있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등록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장애인 등록 안 했던 피해자라도 장애인 강제추행죄가 된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해당할 수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할 수 없다. 해당합니다. 예. 명예와 모욕입니다. 예.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갑이 제3자한테 야, 제3자 기 좀 줘봐. 그랬더니 A가 을을 고발했단다. A가. 이게 고발인이에요. 고발인. 이렇게. 이 말만 했다라는 거지. 여기에 뭐 어디 명예훼손 한 거 있어요? 없죠. 탑 무죄다라는 거지. 이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제3자한테 A가 야, 을 고발했단디 이 말. 그런데 뭐 이것이 인격적 사회적 평가 저하예요. 탑 무죄다. 그래서 뭐 동기라든지 경위 이거 언급도 안 했어요. 탑 무죄.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십시다. 적시했다고 볼 수가 없다. 시험입니다.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 진공청소기예요. 진실한 사실이었고요. 공공이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탑 무죄했어요. 이 국립대 그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농아를 간 거예요. 농아를 갔는데 그 학생 중에 애들이 음주운전도 하고요. 그 농민들의 마음은 타고 가는데 거기서 술 먹고 거기나 음주운전까지 하니까 이 애가 반성을 하는 거죠. 그 자기 에브리타임인가요? 뭐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는 대학 문화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거기에 학생회장이 있죠. 학생회장. 그 학생회장이 단과대학 회장으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 애가 음주운전했다고 거기다 적시를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총학생회장을 고소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진실했잖아요. 그 애 술 마셨어요. 학생회장. 그럼 뭐 때문에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학에서 이러면 안 된다. 농활 갔으면 정말 그분들 봉사를 해야지. 술 먹고 음주운전을 했었고 이것이 대학이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법성 조각탑 무죄입니다. 무죄했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학생회장. 자, 그 다음에 이 동창이에요. 자, 피고인이 이 동창 사기꾼이에요. 이놈. 알겠죠?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예, 동창이. 저도 사기 당했는데 아프네요. 예. 그래서 이 애가 그 동창인데 그 동창 거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보통신망법에다 올린 거예요. 이게 채팅방에다가. 이게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그거예요. 성립 안 됐던 그런 판례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통문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방 목적. 그런데 비방 목적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왜?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그래서 이건 공공이익이에요. 다른 애들이 사기 당할까 봐 그걸 갖다 주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 비방 목적은 없거든. 그래서 애초부터 구속요건에 해당성 없다. 탑 무죄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무죄예요. 꼭 이런 놈들이 있더라니까. 이런 놈들이 조심하셔야 돼. 이런 놈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도 당했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비방 목적 없다. 왜? 공공이익을 위해서 또 피해자가 나올까 싶어가지고 여기 채팅방에다 그거 올려놨던 그 사건 무죄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아까 총학생회장도 무죄예요. 그리고 사기꾼 동창 조심해라 이거 채팅방에 올린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비방 목적 없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제 개 사진 있죠. 개. 얼굴에다가 이렇게 합성 개를 한 거예요. 그 해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해학적. 시각적으로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해야 된다.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판례다라는 거죠. 모욕죄가 아니에요. 이게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해학적으로 그냥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특정도 안 됐기 때문에 모욕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가 없어. 무죄다라는 그 개사진. 그의 얼굴 위에다가 개를 합성해버린 거지. 됐죠? 예, 탑 무죄입니다. 자, 정보통신망이나 신문서적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게재하면 기수이자 종료이고 공소시효가 이때 진행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에다 올렸던
서적 신문에다 옮겼던 둘 다 계제행위다라는 거지. 시작. 계제행위 시에 종료한다. 공소시효 지난다. 그래서 이거는 삭제해야 종료다. 큰일 나버립니다. 대형 사고예요. 삭제가 아니에요. 게재만 딱 했다. 정보통신망이든 신문이든 게재하면 기수 종료 이렇게. 그때부터 공소시효 진행이에요. 그 글을 내렸다?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게재 행위가 있으면 종료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개종이지 삭종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정리를 잘해야 돼요. 업무방해죄입니다.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든 예. 그냥 업무방해죄든 두 개예요. 그렇게. 그래서 314조이랑 업무방해죄가 있고요. 314조 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해야 돼. 장애 업무방해죄 발생이기 때문에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이거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업무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업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장애가 현실적으로. 예. 자, 이 경우에서 조심할 것이 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합. 그러니까 이 집행관이 있어요. 이 조합이 있고요. 주택 재개발 조합인데요. 위임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 집행관은 사법기관입니다. 사법기관. 판사처럼. 이 집행관은요, 강제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빼기 허벌나게 좋아요. 경찰관, 군대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독립적 그런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강제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독립기관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조합기관 내 건물의 소유자예요. 이 건물의 소유자를 쫓아냅니다. 쫓아내. 그런데 돈은 코딱지만 하나 준 거예요. 돈 얼마 안 줘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사비도 좀 주라. 정착비도 좀 주라.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가니까 집행관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을 갖다가 퇴거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명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집행관을 막은 거예요. 집행관을. 집행관 막았지 너희들 막았냐 이 말이야. 조합. 알겠지? 이런 놈들은 돈이 있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집행관이 너희 따까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더라도 집행관한테는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 조합한테는 안 되거든. 이런 여러분들 판례입니다. 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하더라도 집행관에 대해서는 갈 수 있겠지만 이건 조합으로 여러분들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주택 재개발 조합이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 거. 최근 판례인데 아마 이건 나오기 어려워요. 올해 6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 19일인데 7월 19일, 6월 19일 과연 나올지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그 출제 시험 장애가 이 판례에 있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달 것을 어떤 부지런한 사람이 책 만들어 갖고 그 책이 그 안에 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6월 판례니까요.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번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래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나올 수 있는데 경감부에 이번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갑이 사무장 병원이에요. 사무장 병원 운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A가 고용된 의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의 업무는 업무가 아니에요. 도저히 용인될 수 없기 때문에 업무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 운영을 막았다면 그때는 업무방해죄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의사예요. 의사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그러면 이거는 업무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 업무를 막았다면 업무 방해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무장에 돈 많은 놈이에요. 의사 자격증도 없는 놈. 이런 놈들이 우리 건강보험료 등치고 몇 조원씩 쳐먹어가지고 우리가 또 보험료가 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고용된 의사는 월급 페이닥터기 때문에 이 사람 업무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 업무가 방해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면 둘이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의사 진료 업무를 지금 방해했느냐 이 판례입니다. 됐죠? 자, 이 부교수 승진 서류에 포함시켰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이에요. 이 대피라는 거. 이 대학 사회에서 이런 경우들 많아요. 쫄따구 교수들한테 야 논문 좀 써. 그래가지고 받아먹은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 얘가 부교수 승진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제출했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부교수 승진 심사에서 저도 쓴 것이 몇 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것을 제외시켰다 하더라도 요건은 갖췄다 하더라도 업무방해다. 왜? 일단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제출했다. 그 업무방해죄는 여러분들 그 공정성을 해하기만 하더라도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맞다. 그래서 이게한 업무방해가 구성이 됩니다. 왜요?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만 가지고도요. 그래서 남이 작성한 논문 갖다가 부교수 승진하려고 제출했다. 그러면 유기한 업무방해죄가 된다. 이런 여러분들 판례입니다. 주거침입죄예요. 주거침입죄의 경우에는 그 전원합의체 판례가 어마어마해요. 그걸 다 해드릴 수 없어요. 그럼 내가 한번 왜 내봤느냐? 그럼 주거침입죄는 이 판례 말고도 많이 있는데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꼭 보셔야 된다. 주거침입죄는 그러면 주거침입죄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예요? 통상적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라는 것이 제일 많아요. 통상적으로 출입 방법을 했다면 통상적 방법으로 이렇게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만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 설령 범죄 목적이어도 주거침입죄가 안 된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죄가 안 된다. 통상적으로 출입하는 그 판례가 많아요. 음식점 있죠. 통상적으로 출입 방법으로 출입했을 때 주거침입죄. 음식점 있죠. PC방이 있죠. 음식점도 있고 PC방도 있잖아요. 그리고 마트 조합원들이 이렇게 피켓이라도 들어갔죠. 그 2층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통상적 방법으로 치료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제가 돼요. 과거 의뢰하고 사회면서 비번을 알아놨죠. 그래가지고 그 여친이 들어오지 말아야겠는데 아파트 지하에 있는 있죠. 무단으로 해서 그 여성 현관 문 앞에 갔다. 그러면 얘는 전 여친 여기 주거침입죄도 되지만 플러스 209동 입주자들 전부 다 주거침입죄다. 이렇게 209동 오리동이에요. 아무튼 전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여친 209동에 살아요. 그럼 209동 여친한테도 주거침입죄 되지만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 싹 다 주거침입죄다. 알겠죠? 자, 음식점이에요. 무조건 안 됩니다. 이제 음식점. 왜요? 통상적으로 출입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해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범죄 목적이어도 그래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틀려 있죠. 자, 이거 성관계 가질 목적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남의 남편이 있는 집에 그 아내의 동의를 얻고 통상적으로 출입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답 무죄예요.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을 나갔던 가출했던 남편이 들어갔다. 자기 집 들어갔는데 무슨 죄가 돼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또 못난 놈 부모까지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모까지 기소된 그런 사건이요. 공동주거침 답 무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은 자기 공동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도 같이 승낙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된다. 양해죠. 예, 다 안 됩니다. 자, PC방 여성 몸 훔쳐보려고 이렇게 치마 입은 여성 훔쳐보려고 그 못난 놈 그래서 PC방에 가가지고 딱 볼펜을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책상 밑으로 가가지고 그 여성들 짧은 치마 입었던 여성들 훔쳐보는 그저 모질한 놈 어쨌든 죄는 되지는 않아요. 왜? 통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것도 통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자, 친족 상도례입니다. 친족 상도례는 여러분들 세 개로 나누셔야 돼요. 뭐 횡령죄, 횡령죄. 그다음에 절도죄는 둘 다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기죄는 일방만 친족 관계가 있으면 돼요. 근데 횡령죄는 소유자 간만 있고요. 위탁자 간에만 그러면 적용 안 됩니다. 횡령죄에서 소유자하고 위탁자가 틀리다 그럴 때는요. 둘 다 친족 관계 있어야 돼요. 뭐 소유자 간에만 있다든지 위탁자 간에만 있다 그러면 적용이 없다. 자, 사돈지간은 민법상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고죄랄 수가 자, 친족이라 볼 수 없으므로 예, 친고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 친고죄 아닙니다. 그대로 처벌됐던 그런 판례입니다. 자, 손자 처벌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뭐냐? 컴사예요. 컴사. 면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컴사는 말이죠. 피해자가 은행으로 보고 있어요. 은행으로. 예. 그래서 결국 처벌됐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거 예금 통장 가가지고 이체, 인출은 절도, 이체는 검사 그랬는데 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은행이 피해자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찾은 거 아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소송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인출했냐? 내 것 다시 내놔라. 그 은행은 이중 변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은행이야. 그러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손자 처벌됐습니다. 알겠죠? 예. 엄마 거 현금 카드 이체한 놈 이것도 처벌됐어요. 대법원 판례인데. 예. 그래서 검사는 아무튼 예금 통장이든 현금 카드든 피해자가 은행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작물범하고 피해자 사이예요. 그런데 직결적이에요. 그럼 형 면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범죄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뭐 절도범하고도 똑같아요. 절도범하고 아버지하고는 형 면제예요.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지. 피해자하고는. 예.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 다만 조심할 것이 작물죄에는 친족 간의 특례가 있다. 작물범하고 범범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물범과 피해자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삼면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365조 1, 2항 씹어 드셔야 돼요. 하나는 필요적 감면이에요. 이쪽 범범하고는. 그리고 여기는 하나만 적용돼요. 328조 1항만 2항 적용 없고요. 그러나 작물범과 피해자는 똑같아요. 328조 1항도 있고 형면제, 친고죄도 있어요. 예. 그러나 범범하고는 328조 1항 해서 필요적 감면, 형면제 아니면 필요적 감면.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필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아주 2차가 시원해요. 근데 아직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아직 친족 상도례 이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365조 1, 2항을 봐야 됩니다.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혼인이 무효예요. 이놈. 얘는 혼인할 생각 없어요. 예, 그래서 돈 뜯을 생각으로 했는데 혼인이 무효였어요. 왜 혼인이 무효였느냐? 그러면 혼인 의사가 없어요. 이게 함께 살 의사가 없다 그러면 무효예요. 그럼 부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혼인이 무효다 그러면 친족상도 적용 없다. 부부가 아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부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 상도를 적용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절도 강도 여러분들 옳은 거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까 또 나왔는데요. 틀렸죠? 예.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 상해죄다 해야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상해 입혔던 사람한테만 죄가 하나다라는 거지. 그리고 강도 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 형의 가벼운 죄들은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 상해죄다네. 예. 그래서 A한테는 따로 안 된다네. 이렇게 따로 안 된다네. 이렇게 상해 입힌 경찰관한테 죄만 된다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 뭐예요? 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도 세 개예요. 야, 흉합, 시작. 야, 흉합. 이렇게. 그러면 야간 특수절도죄의 경우는 송계시가 착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송계시. 그럼 송계한 뒤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야흉합. 그래서 야간에 했을 때는 야간, 송계, 침입, 절도죄는 송계시. 그럼 흉합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흉기휴대는 물세경이시예요. 거기는 물세경이시. 야흉합 야간만 송계 착수예요. 그러나 흉기휴대 이 2인 이상 합동 그거는 물세경이시가 착수다. 전혀 틀려요. 예, 정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손녀딸 강간 사건이 있죠. 집안 동정을 살폈다. 예, 살피는 것만으로 그러면 아직 폭행이 없다. 그래서 특수 강도죄 착수가 없다. 이 판례입니다. 예. 이 손녀딸 강간 사건인데요. 예. 강도 가지고 주거에 침입했네요. 강도 예비죄. 주거 침입죄. 그 다음에 강간죄. 실경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없었어요. 성폭력 특별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손녀딸 강간 사건은 이 특수강도죄 착수시로 언제 갔느냐 하면 폭행시로 봤습니다. 틀립니다. 예, 특수강도죄의 경우에 이 손녀딸 강간한 사건이 있죠. 이거는 폭행시로 봤어요. 착수를. 근데 폭행이 없기 때문에 착수 안 했다. 근데 비상별 사건하고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은 여기는 특수강도죄 착수를 언제로 봤냐? 그러면 주거 침입시로 봤어요. 주거 침입시로 본 판례다. 그래서 둘 다 미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두 개는. 리얼하고 미어는 특수강도 미수, 특수강도 미수, 특수강도 미수예요. 예. 그래서 이 10번하고 이거하고 잘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 이 경우 있죠. 손녀딸 강간 사건은 특수강도 착수 시기를 대법원이 어디로 봤니? 그러면 폭행 협박시로 봤어요. 근데 폭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강도 착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상별 사건하고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강도 주거 침입만 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 두 개는 특수강도 미수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특수강도 인정됐다 그러면 엄청나요. 무기징역이 있어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은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얘는 억수로 운이 좋아요. 이 대법원에서는 바로 폭행을 해야만 착수다 해가지고 얘는 아주 운이 좋은 놈. 얘들은 쌍코피 터졌고요. 예. 제3범죄입니다. 명절이에요. 명절. 이 권리행사방해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명의되어 약정이다라는 거지. 명의신탁 아니거든요. 명의되어 그래요. 여러분들 식당 영업할 때 내 이름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신불자다.
신불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식당 주인이 신불자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한테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그래서 자, 명의 차용자는 누구냐? 그러면 식당 주인이거든요. 그러면 대여자는 누구게? 그러면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예. 근데 종업원이 가져갔다 그러면 절도예요, 절도. 원래 그러면 이거 허가증하고 사업자 등록증은 누구 이름이에요? 대여자, 종업원. 그래도 이거는 대여자가 종업원 이름이지만 실제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거 가져갔으니까 절도죠. 아, 명의래요? 명절 이래야지. 권리행사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는 반드시 자기 물건이어야 돼. 뭐? 자기 물건. 근데 명의대여자는 자기 물건 인정 안 해요. 명의대에서는. 예. 그래 절도다 이렇게.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대표이사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돈을 지급했다. 그러면 답 횡령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횡령죄. 횡령죄예요. 그럼 받은 놈은 뭐예요? 작물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갑하고라고 둘이 동업을 했어요. 동업. 회사 동업을 했어요. 그런데 을이 나 나갈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야, 너 그동안 고생했다 해서 회사 돈 한 뭉치 준 거예요. 그러면 횡령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 돈을 갑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회사 돈 줬을 것인데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그러면 을은 뭐요? 작물 취득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겁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갑은 횡령죄, 을은 작물 취득죄. 작물에 해당한다? 안 되면 이런 것들은 애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알 거예요. 이제 동산의 경우와 달리 이런 판례 없어졌어요. 이 판례. 그럼 이건 뭐 때문에 판례느냐? 그러면 집, 차주. 이제는 등록 없어도 횡령죄다 이 말이죠. 왜? 사실상 점유만으로도 횡령죄다라는 거지. 원래 집차의 등록은 집회사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차주가 횡령죄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집차주가 등록 필요 없다. 그리고 이 판례는 폐기됐어요. 누구 때문에? 집차주 사건처럼. 이제는 이 등록 필요 없다는 거야. 자동차 소유권 취득에 횡령죄에서. 그래서 집차주가 집회사로부터 받아갖고 지가 운행을 해요. 그럼 운행하다가 그냥 팔아먹었다고 하면 횡령죄인 거예요. 이제 사실상 점유만 있으면 되지. 등록 필요 없다. 알겠죠? 예,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집차주는 횡령죄. 그 집차주로부터서 위탁받고 보관한 놈도 횡령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오십시다. 집차주는 횡령죄, 집회사는요 배임죄예요. 집회사의 경영자라든지 상무들이 그 집차를 갖다가 가지고 근저당권 담보로 설정 대출 받았다 그러면 배임죄. 왜? 집차주를 위한 그놈들은 사무관리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원래 그 차는 집차주가 산 차예요. 돈 주고 그냥 맡겼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록부상 회사가 소유자로 돼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차 산 것은 집차주 거기 때문에 그놈들은 사무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집차주가 자기 돈으로 이렇게 샀다 하더라도 등록 안 됐다 하더라도 팔아먹으면 횡령죄. 그 집의 회사 대표자라든지 임원이 대출받으면 배임죄. 안전히 이거는 여러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이게 뭐냐? 통발어구 그래요. 통발어구. 거기 그물이에요. 요거. 그래서 이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서
이 통발 어구를 갖다가 담보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자가 제3자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3자가 그 채무자 거 통발어부를 갖고 왔다. 그럼 무죄다. 절도죄 안 된다. 이 판례예요. 왜 그래요? 이거예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통발어구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내가 사면 뭘까? 내가 고기 잡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채무자한테 그 대신 그 통발어구 금을 갖고 고기 잡아 드세요. 이렇게 점유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발어구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맡겨놓은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통발어구를 제3자한테 팔았다. 그래서 제3자한테 야, 내가 그 돈 빌려주고 통발어구 내가 점유 개정으로 맡겨놨으니 내 거 소유니까 네가 가서 그냥 통발어부 그냥 갖고 가. 그러니까 얘가 통발어부를 갖고 가버린 거죠. 그때는 자기 소유권자가 가져갔는데 뭔 죄요? 자기 소유물 취득한 거다라는 거죠. 채권자하고 제3자는. 그러니까 절도죄. 이런 것들은 잡아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민사적인 것이 약할 때는 그냥 암기하세요. 그냥 통발어구 사건. 그래서 제3자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갔는데 뭔 절도예요? 다 무죄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횡령배임이에요. 자, 이거 채권 양도 그러면 찍어버리면 돼요. 배임죄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특허권 이중양도 이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자, 이중양도가 죄가 되는 것이 특허권이 있고요.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건물. 네. 이중양도는 아직도 배임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원이 취업을 했잖아요. 취업을 해가지고 사장한테 제가 특허 하면요 발명하면 드릴게요 해놓고 뒤통수 때려버린 거예요. 원래 배임죄 핵심은 뭐예요? 배신자예요. 배신살. 그래서 이 종업원은 이 배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 그런데 사장한테 안 주고 팔아먹었으니까 배임죄. 그래요. 부동산 이중매매도 배임죄, 뭐가 건물 이중매매도 배임죄. 야, 동산양도담보 이러겠습니다. 무죄. 그래요.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알겠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양도담보는 죄가 다 안 된다. 자동차 양도담보 무죄다. 아무튼 채권 채무가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거 돈 문제네. 배임죄 안 되겠네. 이렇게 먼저 먹고 들어간 게 좋아요. 자동차 양도담보, 동산의 양도담보, 주식의 양도담보, 부동산의 양도담보.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 배임죄 안 돼. 이렇게 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갑이 을로부터서 예금 증서를 보관하게 됐대요.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렇게 봐야 돼. 귀속. 왜? 이거 불법 원인 급여물이에요. 을이 근거에 야 가봐 무기명 양도증서 네가 좀 보관 좀 해줘. 그래. 뭔 건데요? 절도했어. 뭐 했어? 이렇게 이미 얘가 범죄를 저지른 범죄. 이게 범죄로부터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갑이 이 불법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귀속이다. 그러면 자기 것 가지고 소비했기 때문에 답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죄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원인 급여분은 그냥 먹으세요. 쿨하게. 알겠죠? 그래서 무기명 양도 예금증서 이해가 범죄를 저지러 갖고 그 범죄 수익 은닉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범죄 수익 은닉죄는 달란가 모르겠지만 횡령죄는 아니라고 자기 거라니까 불법원인 급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횡령죄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재산범죄입니다. 자, 이 경우에서 재산범죄에서 얼마 처먹었냐 이 말입니다. 얼마 해먹었어? 그러면 사기죄는 전체예요. 사기죄는 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얘가 교통사고 입었어요. 3주 입었어요. 그런데 장기간 10주 입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주 빼지 마세요. 먹은 거 싹 다 기다라는. 내가 진짜 3주 교통상해 당했단게요. 예. 그런데 10주 입원해 갖고 돈 빼먹은 거예요. 뭐 일실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10주 거 전부 사기친 거다 이렇게. 그럼 상해 입었던 거 빼지 마세요. 됐죠? 그리고 공갈죄도요. 공갈죄도 피해자 손해 발생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기죄든 공갈죄든 상대방 손해 발생 필요 없어요. 기망해서 공갈해서 받으면 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소 요구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지. 사기죄의 편책은 교부받은 전보예요. 내가 준 거 빼지 마세요. 내가 사기를 1억 쳤다 그러면 1억이 사기 편책인 거예요. 나도 3천 줬는데요. 그럼 7천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꾼이 교부했던 거 그건 빼지 마세요. 전부 그래요. 전부. 그런데 이건 뭡니까? 특경법이네요. 특경법. 이것도 특경법이에요. 특경법 5억 이상이면 최소 33년 이상이에요. 50억 이상이다. 그러면 무기예요. 무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경법은 조심해라. 이렇게. 특경법은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야, 그 대신 특경법은 조심해. 예. 왜? 형이 너무 세잖요. 알겠지? 그래서 그건 책임주의에 따라서 해야 돼.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외우십시다. 특경법. 이거 뭐예요? 특경법 사기. 특경법 부동산 사기예요. 그러면은 딱 시가 아니요. 시가 아니요. 부동산 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빼야 돼. 빼. 뭘 빼? 뭘 빼야 돼? 요걸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저당권 대출받은 거. 대출받은 거. 압류, 감류한 거. 요거. 요 빚. 이 빚은 빼야 됩니다. 알겠죠? 빚 빼야 돼요. 예. 그래서 외우세요. 아, 특경법상 부동산 사기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되어 있는 X, 압류, 감류된 X를 빼라 그래야 돼요. 근데 시가 땡, 시가에서 빼야 돼요. 시가에서. 그러면 선생님이 횡령죄는 어떻게 된가요? 횡령죄. 명의신 딱 받은 놈이 근저당권 설정했다. 근저당권. 그럼 뭐예요? 그럼 이건 딱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외웁시다. 특경법상 사기든 사기, 특경법상 횡령이든 이것은 실제 교환가치예요. 실제 교환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빚을 뺀 거 나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사기쳐 가지고 10억을 사기쳤거든요. 10억을.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대출이 7억이더라고. 7억.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하고 압류하고 감류된 거. 그럼 빼면 3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경법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것은? 형법상
사기다라는 거지. 그 뭣도 벌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가는 거지. 빼.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남의 땅을 갖다가 횡령했다 그러면은 봐봐요. 실제 대출 금액, 빚, 이거 비담보 채권이 실제 담보를 맺게서 빌린 거, 그리고 채권 최고액 그래요. 1억 빌리면 120에서 130% 해놔요. 1억 2천, 1억 3천. 여러분들 나중에 집 사면서 1억을 빌렸다 그러면 1억으로 안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돈 못 갚을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한 20% 정도 더 해놔요. 이렇게 나중에 경매비용이나 이자 받으려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 최고액 그래요. 이 두 개다라는 거. 그래서 애아버리면 편해요. 부동산 횡령죄에서는 피담보 채무액 아니면 채권 최고액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지. 그 정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시가 아니야, 시가 아니야 이렇게만 해도 맞아요. 시가 아니야, 시가 아니야. 알겠죠? 공공신용입니다. 이거 하도 많이 본 거 있죠?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띈 거 있죠? 그거 열람 일시 부분 이거 중요 부분입니다. 중요 부분. 중요 부분을 갖다가 지우고 복사했다. 그러면 공문서 변조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출 받으면서 교부했기 때문에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대출 받은 놈이에요. 이놈 나쁜 놈. 그래서 변조하고 행사에 해당한다. 이거 여러분들 알죠? 장애인 주차표지. 그래서 비치는 무죄다라는 거지. 주차는 부정행사죄가 된다. 이렇게. 그런데 봐봐요. 전용 주차구에게 주차하지 않았다. 답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건 비치만 했다 이 말이에요. 비치는 무죄다. 주차구역에 꼭 돼야 돼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꼭 돼야 부정행사가 되는 거다. 그런데 주차구역에 주차 안 했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일반 거기다 된 거예요. 답 무죄다라는 거죠. 면할 수 없다. 그래 틀렸네 여기. 자, 실제 이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약속 없는 공정증서 했다고 이건 성립합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 양수 사실만 인증받았다면 그땐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최고 양도가 두 개예요. 이제 이것은 채권 양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그 공증 받았다 그럼 무죄예요. 이것은 아시겠습니까? 권리의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받을 것도 없는데 약속은 공정증서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건 죄가 성립이 된다. 두 개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채권 채무 양도에서 그래서 채권 양도 이거 사실만 공증을 한다 그러면 무죄. 그런데 이거 약속은 공정증서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성립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 거래가액을 허위 신고했다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실거래가액 신고해야 돼요.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답 무죄다라는 거지.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 줄이려고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해요. 실거래가가 10억인데 폭탄 맞아버리잖아요. 취득세, 등록세부터 시작하고 채권 매입하고
이 집 하나 가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알겠죠? 거기서 엄청 돈이 들어가. 등기로 들어가죠. 채권 매입하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거래가액을 줄여요. 알겠죠? 이거는 과태료다라는 거. 그러면 이 국민들 다 전과자 만들어갖고 교도소 다 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죄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봐봐.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적었다고 허위공무작성죄 구성합니다. 이 허위공무작성죄는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대조 안 했는데 대조했다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청취하지 않았는데도 했다고.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경찰 시험이기 때문에. 알겠죠? 예. 뇌물죄입니다. 빽 있는 사람이 알선해주고 돈을 받는 것인데요. 막연한 기대감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 해결해줘야 할 현황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떤 내가 일을 알선해 줄 것인가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이 도시개발조합 임직원들은 공무원의 의제가 되는 사람들이다. 국가를 대신해서 도시 정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받았다 그러면 뇌물 수수죄. 그런데 준 사람은 뇌물 공여죄가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당연하네요. 이 사람들이 돈 받으면 수수죄, 준 사람이다 그러면 공여죄 돼버립니다. 예.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수뢰후 부정처사 원래 그래요. 법 조문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름만 그래요. 이름만. 그러나 수수 부정행위 또 수수가 있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포괄일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수수 마지막 부정행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수수하고 부정행위하고 또 수수했다 그래도 포괄일죄다. 너무 중요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수뢰후 부정처사죄는 먼저 받고 나중에 부정행위해 주는 것이 맞는데 우리 대법원은 애초부터 그래서 돈 받고 부정행위할 의사였기 때문에 포괄일죄다. 그래서 수수하고 받고 다시 수수해도 포괄일죄다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자, 새우젓 사건은 준놈도 공무원도 직접 수수되지 않았어도 공여 수수죄가 성립한다. 너무 중요합니다. 새우젓 사건. 공무원은 받고요. 근데 자기가 직접 안 받아요. 그래서 공무원한테 명함주라 해가지고 공무원이 마치 주는 것처럼 해서 택배로 다 보냈다. 그럼 공무원이 받은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수수, 준 오미는 다 공여죄다. 자, 범인도피죄예요. 범인도피죄는 참고인이 허위 진술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범인도피죄는 적극적으로 도피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피시켜야 돼요. 참고인이 뭔 죄 있냐? 허위 진술했다고 수사기관이 참고인 허위 진술했다라고 하면 수사하냐? 피의자 진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범인을 갖다 찾아야지 참고인이 허위 진술했다 해가지고 범인 도피되면 안 돼요. 그래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허위 진술했다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 아니다?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야 돼? 적극적으로 도피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임대차 체결해 줬다. 그러면 기여해요. 왜? 세를 얻어져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못 찾아보잖아요. 알겠죠? 이런 정도면은 해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허무인 이름을 댔대요. 이연중. 당신 범인 이름 안 돼? 그랬더니 실명 안 되고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연중이에요. 알겠지. 허무인 이름 된 게 뭔 죄가 되냐고. 알겠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이연중 사건 안 돼. 자, 이미 도주가 기수했어요. 그러면 도주 원조죄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도주 원조죄는 뭐예요? 구금된 자를 빼내는 거예요. 구금된 자를 그래서 도주시키는 죄예요. 이렇게 탈주시키는 죄예요. 그럼 이미 도주가 돼버렸는데 뭔 원조가 되냐고.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범인 도피죄는 될 뿐이다. 이렇게 봐야지. 자, 형이 동생을 시킨 거예요. 동생을 시켜서 허위자백했다. 그러면 도민 도피죄 교사범이 된다. 그래서 자기 사건이라도 이렇게 타인을 시키면 교사범이 돼요. 그런데 그 타인 동생은 무죄예요. 무죄. 왜? 친족이니까요. 그래서 범인 도피죄나 증거인멸죄는 친족을 위해서 했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해서 무죄로 해줘요. 그럼 동생은 무죄여도 그 형은 도피했기 때문에 방어권 남용이 돼서 죄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끊었다가 이제 형사소송법 간략하게 제가 끝내드릴게요. 자, 이제 3교시 때 봬요.